이 자리에 우리 송도한 인권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예. 그리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거 영부인을 향해서 이 가난 토론하는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 이거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위원장님부터. 인권위원장님. 예, 그 문제가 되면 그 전후 경위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내부에서 논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어떻게 이 표현이? 제가 뭐 표현을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관련 내용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법무장관. 네, 장관님. 현재 연고지가 없는 범죄자들이 출소했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가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갱생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갱생시설에 입소할 경우에. 갱생시설 여부는 역시 저희도 그게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리가 있는 곳의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가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김근식 출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초중 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항의를 받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성범죄자가 오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이렇게 출소자가 원하는 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점은 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이나 또 청소년 성범죄자가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및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시설에 대한 입소를 제한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갱생시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식의 범위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도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제시카법이 뭐 600m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는 그 기준에 맞는 갱생시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람이 서울역 같은 데다가 노숙하면서 방치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다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일단 형기를 종용하고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거주 유전의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서 미국 같은 제시카법을 만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영역을 하는 등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어디로 가라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주변에 당시에 있었던 다른 수도권의 있는 갱생시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그런 학교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600m, 500m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우에 그거를 배제하려면 아주 시골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는 또 이 갱생보호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알겠지만 어찌됐든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는 우려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번 대안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장관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취임사 기억하십니까, 장관님? 너무 오래돼서. 제가 쓴 거니까요. 네, 제가 가장 유익 있게 본 부분이 장관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자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된 장애인이 공정하게 조사를 받고 또 재판받기 위해서는 본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법 절차에서의 소통력이 청각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지원을 위해서 대법원은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를 제정을 해서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대검찰청은 수어통역인 운영 규정, 또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칙에 따라서 사법 절차에 있는 수어통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 같은 형사사법기관인데 대검찰청과 대법원의 수어통역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대법원 수어통역비는 시간당 10만 원이고요. 반면에 검찰은 현재 25,000원입니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이 통역비가 알고 보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예. 장관님 너무 생각해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위원님 말씀한 취지 저도 100% 공감하고요. 이번 예산안에서 저희가 통역비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 원안대로 하게 되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과거보다 2배로 증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2배가 아니고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사례나 아니면은 민간에서 수호 통역비를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같은 경우는 근데 굉장히 시간이 좀 길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예산적인 제약이 있는 것인데 저희도 어떻게든 간에 그걸 좀 더 현실화돼서 수어 필요하신 분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과 법무부에 함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기관 모두 수어 통역 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내역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예산 증액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 요청을 했더니 얼만큼 제공이 되고 있는지 봤더니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청각장애인 재판이나 조사 건수를 모르고요. 그리고 관리하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원은 되는데 실적은 없고 예산은 쓰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법률 지원 서비스 자료를 남겨야지만이 이것이 법률 지원의 기본적인 자료를 쓸 수가 있고요.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어느 정도의 사법 지원 수요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 내년 예산 집행 시에 지원 실적과 관련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